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부산 연제구에 사는 73 박춘자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제 이름이 제 집 등기부에서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이 집은 제가 42살의 남편을 잃고 홀로 외아들 도현이를 키우면서도 절대 놓지 않았던 집이에요. 남편이 새벽 4시에 일어나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저녁엔 택시를 몰며 쌓아 올린 돈으로 마련한 우리의 보금자리였거든요. 남편이 쓰러지기 전 마지막 말이 춘자야, 이 집만은 절대 건드리지 마라. 도연이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내고 우리가 늙어서도 이 집에서 살자 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30이 넘어서도 직장을 전전하며 들어왔어요. 엄마, 잠깐만 얹혀 살게. 돈 좀 모으면 나갈게. 그때 데려온 게 며느리 유미예요. 첫 만남부터 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희랑 생활 스타일이 좀 달라서 서로 적응이 힘들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하지만 아들이 좋다고 하니 호랍이 집안의 외아들이니 허락할 수밖에 없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모든 건 아주 사소한 일상의 모멸에서 시작됐어요. 새벽 5시 반이면 제 하루가 시작돼요. 파스 냄새에 코끝이 얼얼하고 무릎이 욱신거려서 눈을 떠요. 허리를 짚고 일어나 부엌으로 나가는데 밥솥 뚜껑을 열면 뜨거운 김이 훅 올라와서 잠시 숨이 막혀요. 손목이 덜덜 떨리는 걸 억지로 붙들고 달걀을 깨서 지단을 붙이죠. 그때 며느리 유미가 부엌 문턱에서 말해요. 어머니, 계란말이는 얇게요. 두껍게 하면 애들이 안 먹는다니까요. 감사 인사는 없고 늘 지적부터예요. 손주는 졸린 눈 비비며 나와서 말하죠. 할머니 햄 꼭 넣어주세요. 엄마는 또 깜빡할 거예요. 아이 입에서조차 엄마 대신 할머니가 당연히 튀어나오는 집. 제가 웃어주지만 속은 정말 시려워요. 아침상을 내놓으면 또 시작이에요. 국이 왜 이렇게 짜요? 애들 건강 생각 좀 하세요. 저는 국에 물을 타서 희석해요. 설거지를 하다가 손등이 갈라져서 피가 배어 나와도 며느리 말투는 변함없어요. 거품 남았잖아요. 애들 알레르기 생기면 책임지실 거예요? 빨래를 널면 제 옷은 따로 해주세요. 냄새 배면 곤란해요. 라는 말이 날아와요. 그 순간 빨래 집게가 바닥에 쨍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제 마음에 검 가는 소리랑 겹쳐서 들렸어요. 그날 오후엔 도시락통에서 밥풀을 떼다 말고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에 파스 자국, 김이 잔주름. 그리고 아이들 학교 알림장을 챙기는 제 손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가족일까 아니면 그냥 이 집의 공짜 가정부일까? 하루는 드라마 재방송을 켜고 잠깐 웃었는데 며느리가 얼굴을 찌푸리며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볼륨 좀요. 애들 공부해야 하잖아요. 리모컨을 내려놓으니 집안 공기가 더 조여왔어요. 저녁에 김치찌개를 끓였는데 며느리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해요. 고춧가루 바꿨어요? 지난번이 더 나았는데. 아들 도연이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봐요. 식사가 끝나면 저는 설거지, 분리수거, 내일 반찬 준비. 거실 소파엔 제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끝자리 등받이가 불편한 곳. 손주가 물어요. 할머니, 왜 맨날 거기 앉아요? 저도 묻고 싶었어요. 왜 나는 맨날 여기에만 있을까? 현관에는 제 슬리퍼만 옆으로 밀려 있어요. 며느리 친구들이 온 날, 저는 방에서 나가지 않았는데도 다 들려요. 응. 아직도 시어머니랑 같이 살아. 솔직히 너무 불편해. 냄새도 그렇고 내 생활 리듬이 다 깨져. 친구가 묻죠. 언제 나가실 것 같아? 며느리가 웃으며 말해요. 모르지. 근데 솔직히 빨리 따로 살고 싶어. 그 순간 제 손에 쥔 국자가 덜덜 떨렸어요. 제가 여기서 뭘 했길래 제 존재 자체가 불편한 걸까요? 허리가 도무지 버티지 못할 만큼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의사는 말했죠. 척추 협착이 심하세요. 무리 금지하시고 가능한 수술도 고려해 보세요. 집에 와서 말했어요. 의사가 한동안 무리하지 말래.
며느리는 달력부터 보더니 말하더라고요. 그럼 저녁은 어떻게 하죠? 애들 학원 시간 맞춰야 하는데요. 감기 몸살로 39도 열이 오르던 날, 저는 침대에 누워서 겨우 숨을 쉬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방문을 열고 말하죠. 어머니, 아프신 건 알겠는데 저녁 준비는요? 그날 저는 뼛속까지 알았어요. 내 존재가 밥보다 못하구나. 수술 당일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어요. 간호사가 묻죠. 보호자분은요? 저는 대답했어요. 바빠서 오늘은 못 와요. 옆 병상 할머니는 아들 며느리 손주까지 돌아가며 손을 잡아주던데 저는 하얀 천장만 보고 있었어요. 마취에서 깨어나니 목이 너무 말랐는데 물 한 모금 줄 사람도 없었죠. 퇴원하고 집에 오니 현관에서 며느리가 말해요. 어머니, 수술 잘 되셨어요? 근데 내일부터 집안일 가능하실까요? 제가 의사 말을 전했어요. 한 달은 무리하지 말래. 며느리는 대꾸하죠. 한 달 동안요? 파출부라도 부르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저는 물었어요. 시어미가 수술했는데 파출부 쓰는 돈이 아깝니다. 너도 일 안 하고 집에 있는데 네가 할 순 없니 애미야. 그날 밤 거실에서 나오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어요. 여보, 어머니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제약되는 게 많고 힘들어. 저 할망구 때문에. 진짜 너무 힘들어. 그러게 솔직히 어머니 없으면 우리가 훨씬 자유로울 텐데. 요양원은 어때? 요즘 좋은 데도 많다던데. 요양원. 제 삶을 드러내는 한 단어. 남편 없이 20년을 홀로 아들 뒷바라지했는데 저는 그들의 자유를 막는 짐이 되었나 봐요. 남편이 그토록 아꼈던 이 집에서 제가 짐이 되었다니요. 바로 다음 주 아들이 말하더군요. 엄마, 우리 제주도 여행 가요. 3박 4일. 마지막 희망을 꺼내서 물었어요. 나도 같이 가니? 엄마는 집에서 편히 쉬세요. 우리끼리 가족 여행이라. 그 말, 가족 여행. 그 두 단어가 비수처럼 박혔어요. 그럼 저는 가족이 아닌가요? 어느 날부터 며느리는 우편함을 제가 열지 못하게 했어요. 어머니, 등기나 중요한 건 제가 먼저 확인할게요. 요즘 사기가 많아서요. 집배원이 도장 좀. 하고 말하기도 전에 봉투를 낚아채는 손. 봉투 구석엔 은행 로고가 크게 찍혀 있었죠. 식탁 위 명세서를 정리하던 며느리가 제가 다가가자 슬쩍 가방에 넣는 걸 봤어요. 그건 뭐니? 카드 명세서요. 어머니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말투 어머니는 몰라도 되는 일이라는 성급기. 그날 밤 서랍을 정리하다가 책상 한쪽에 놓인 제 도장을 봤어요. 인주 뚜껑을 열자 말라 있더라고요. 언제 마지막으로 찍었더라? 오래전 동사무소에서 서류 뗄 때 어느새 기억이 가물했어요. 이상했어요. 요즘 서류가 바쁘게 오가는데 왜 제 인주는 말라 있을까?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내 도장 없이도 뭔가가 진행된 건 아닐까? 은행이나 등기소엔 늘 비치된 인주가 있으니까요. 며칠 후 아들 도연이가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엄마, 인감증명서 좀 필요해요. 잠깐만요. 사업자 대출에 서류가 부족해서. 저는 대답했어요. 무슨 서류인지 어디에 쓰는지 먼저 보여줘. 엄마 나 못 믿어? 가족끼리. 가족끼리. 그 말 뒤에 숨어 있는 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도장 찍어달라는 뜻이었죠. 저는 동사무소로 가서 인감 도장을 바꾸고 인감 증명 발급 제안을 걸어뒀어요. 담당 공무원이 말했어요. 어르신 인감은 주권이에요. 보호 설정해 두시면 안전합니다. 돌아오는 길 우편함에 은행 로고가 찍힌 등기 우편이 꽂혀 있었죠. 제가 집어들자 며느리가 현관에서 재빨리 손을 뻗었어요. 어머니, 제가 볼게요. 저는 그 손을 피하며 말했어요. 이건 내 이름으로 왔어. 내가 읽을게. 그런데 며칠 후 정말 믿을 수 없는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담보대출 이자 연체 안내드립니다. 낯선 번호가 알려준 문장 하나가 제 머리를 내리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 집인데요. 예, 등기상 소유자는 김도현서 유미로 되어 있고요. 건저당권자는 저는 수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등기소에 달려가서 번호표를 뽑고 한참을 기다렸죠. 확인 좀 해주세요. 창구 직원이 화면을 보더니 서류를 출력해 줬어요. 소유자 김도현서 유미. 건저당은행. 제 이름 박춘자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이게 뭐예요? 대체 언제 이렇게 된 건가요? 이미 예전에 완료된 상태예요. 직원의 무심한 말투. 세상이 무너졌어요. 머리가 하얘지고 발이 덜덜 떨렸죠. 잠깐만 찍어달라던 그 말, 서류는 제가 챙긴다던 그 말, 우편을 가로채던 손길. 퍼즐이 딱 맞아 떨어졌어요. 제 인주가 말라 있었던 이유까지요. 집에 돌아와서 식탁 위에 서류를 펼쳐놓고 말했어요. 너네 둘 이리 와봐라. 너희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들 도연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말했어요. 엄마, 잠깐만 버티면 다 갚으려 했어. 사업이 좀 꼬여서. 며느리는 울먹이며 말했죠. 가족끼리 이 정도도 못 믿어줘요. 우리도 힘들었어요. 저는 담담히 물었어요. 나 허리 수술하던 날 병원에 얼굴 한 번 안 비쳤던 너희는 왜 나한테 온 우편물을 너희가 먼저 확인한 거니? 아빠가 돌아가시며 물려준 단 하나뿐인 유산인데 왜 내 이름이 등기부에서 사라졌냐고? 그 아들은 고개를 돌렸고 며느리는 손을 꽉 쥐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집이잖아요. 나중에 다 돌려드리려고. 그 말은 칼 같았어요. 돌려줄 마음이 있었다면 왜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었을까요? 저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어요. 저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었죠. 그냥 공짜 가정부였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청소, 빨래, 반찬, 아이 숙제. 제가 받았던 건 지적과 무시뿐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엔 제 이름까지 빼앗았구나요. 다음 날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확인하더니 말했죠. 어머니, 절차상 위임장과 인감증명으로 이전이 가능해요. 다만 사기에 해당하려면 강요나 기망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소송은 길고 가족 간 분쟁이니 감정 소모가 큽니다. 제 이름은요? 제 집은요? 또 이름은 주권이죠. 앞으로는 절대 남에게 내주지 마세요. 책상 위 서늘한 형광등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어요. 더는 누구의 공짜 가정부로 살지 않겠다. 더는 내 이름을 남에게 맡기지 않겠다. 그날 밤 거울 앞에 섰죠. 제 얼굴, 제 주름, 제 손마디에 굳은 살을 보면서 말했어요. 춘자야, 수고했다. 남편 없이 30년 혼자서도 잘했어. 이제 내 이름으로 살아라. 이튿날 친구 경희에게 전화했어요. 경희야, 나 떠날래. 어디로? 울진. 바다가 보이는 데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너무 늦었지. 경희는 말했어요. 내 사촌이 거기 월세방 알아볼 수 있어. 작은 집이지만 햇빛 좋고 시장도 가깝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에 바람이 지나갔어요. 서랍을 열어보니 제 물건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오래된 사진 몇 장, 남편이 떠나기 전에 사준 낡은 스카프 하나, 손주들 어릴 때 그린 크레파스 그림, 그리고 말라있던 인주. 남편과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을 보니 그때 남편이 말했던 게 생각났어요. 춘자야, 이 집은 우리가 함께 일궈낸 거야. 도연이한테도 물려주고 우리도 여기서 늙어가자. 하지만 이제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네요. 저는 그 인주 뚜껑을 닫고 새로 산 인주를 가방에 넣었어요. 제 이름을 제 손으로 지키겠다는 뜻으로요.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제주도 다녀와서 이야기해요. 그 사이에 돈 마련해 볼게. 며느리는 말했죠. 어머니, 당분간은 저희가 서류를 관리하는 게 낫겠어요. 어머니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그만. 내 우편은 내가 확인하고 내 서류는 내가 관리해. 아들은 울컥했는지 소리쳤어요. 엄마가 뭘 알아?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그 말에 저는 묵직하게 답했어요. 그래, 세상은 단순하지 않지. 그래서 도장을 함부로 찍으면 안 되는 거야.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말했죠. 어머니, 저희도 자유가 필요했어요. 저는 짧게 웃었어요. 그래. 너희가 말한 그 자유 내가 만들어 줄게. 엄마 떠날 거다. 더 이상 나를 가정부로 부릴 수 없어. 이삿짐 아저씨가 일찍 왔어요. 제 짐은 생각보다 적었죠. 옷 몇 벌, 사진 몇 장, 낡은 밥솥 하나. 아저씨가 놀라며 말해요. 어르신 30년 사신 집 치고는 짐이 정말 적으시네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다 가족을 위해 산 거라서 그래요. 정작 저를 위한 건 별로 없더라고요. 손주는 울먹이며 물었어요. 할머니 진짜 가요? 응. 할머니도 할머니 인생을 살아야겠다. 며느리는 마지막까지 말했어요. 어머니, 아이들 생각은 안 하세요? 저는 대답했어요. 아이들 생각. 그 말 너희가 참 많이 했지. 그런데 그 아이들 뒤에 숨어서 내 삶을 다 쥐어짜지 않았니? 너희 아버지가 피땀 흘려 마련한 이 집에서 말이야. 아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미안해. 사과는 행동으로 해. 너희끼리 잘 살면 돼. 울진에 도착하자마자 짭짤한 바다 내음이 코끝을 스쳤어요. 원룸 월세 계약서를 쓰는데 계약서 상단에 또렷이 적힌 제 이름을 보며 가슴이 꽉 차올랐어요. 작은 집이지만 햇빛이 방바닥을 환하게 덮었고 창문을 열자 파도 소리가 들렸죠. 춘자 씨, 처음 오셨죠? 옆집 할머니가 인사를 건네요. 혹시 혼자 사세요? 예. 강아지랑 둘이요. 우리도 다 혼자야. 대신 서로 챙겨요. 시장에 가니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말해요. 아이고, 어르신 손이 고우시네. 이거 반찬거리 좀 더 넣어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와서 김치 볶음밥에 달걀 프라이를 얹고 제 입맛에 맞춰 간을 했어요. 한 숟갈 먹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가 제 입맛대로 밥을 먹는 게 이렇게 큰 행복이었구나. 저녁엔 창문 너머 파도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잤어요. 밤마다 듣던 며느리의 짜증, 아들의 한숨 대신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가는 소리. 그 소리 속에서 저는 조금씩 제 이름을 되찾았어요. 어느 비 오는 날 낯익은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도현이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수척해졌더군요. 엄마, 죄송해요. 요즘 너무 힘들어요. 장모님 댁에 얹혀 살고 있는데 눈치가 너무 보여서 힘들어요. 저는 조용히 차를 끓여줬어요. 생활은 어떻니, 힘들지 않니? 요새 회사 끝나고 쿠팡 알바하고 끝나고 대리까지 하고 있어요. 아들은 한참 입술을 깨물더니 말했어요. 엄마, 저희 여기로 와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저는 웃었어요. 아직도 모르니? 나는 이제 혼자 사는 게 좋아. 더 이상 누구 뒷바라지하지 않아. 너희가 진짜 효도하고 싶으면 너희끼리 잘 살아. 저녁으로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제가 담근 된장이라 그런지 집안에 구수한 향이 퍼졌죠. 아들은 밥 2그릇을 뚝딱 비우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렸을 때 그 맛. 저는 말했어요. 맛있지? 그래도 엄마는 이제 내 밥까지 매일 해주지 않아. 우리 선을 지키며 만나자. 안부는 자주 물어. 그날 밤 저는 작은 책상 위에 인주를 올려두고 뚜껑을 열었어요. 촉촉했어요. 새 인주. 제 손으로 산 제 이름을 찍을 인주. 수첩 첫 페이지에 꼭 찍었어요. 박춘자 선명한 글씨. 그 글씨를 보며 혼잣말했어요. 춘자야, 이 이름이 바로 너야. 다시는 아무에게나 맡기지 말자. 다음 날 아침 바닷가를 걸으며 파도에 대고 속삭였어요. 춘자야,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라. 낮에는 텃밭에 상추 씨를 뿌리고 이웃과 김치 레시피를 바꾸고 저녁엔 작은 라디오로 트로트를 들으며 웃었어요. 오랜만에 저는 저로 살았어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누구의 공짜 가정부도 아닌 그냥 박춘자로요.
여러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세요? 도장 찍어 달라는 말. 한마디에 서류는 내가 챙긴다는 말에 우편함 앞에서 작아졌던 순간들 말이에요. 제 얘기가 누군가에겐 작은 용기가 되길 바라요. 댓글로 여러분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겐 삶을 바꾸는 큰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